단돈 몇 천만 원이 1년 만에 100억 원 가까운 거금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익률 1043%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달성한 슈퍼개미가 등장해 화제인데요. 이 투자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97억 원에 달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었길래 이런 대박이 가능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시장의 흐름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 시장의 큰 손들, 이른바 고래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트코인 단일 종목으로만 382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공식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수익 인증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의 숨은 통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엔 시장의 지형이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대형 수익 인증과 자산 규모가 공개된 걸까요? 이는 2025년 들어 가상화폐 투자가 소수의 투기 영역을 벗어나 하나의 생활형 투자로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전체 커뮤니티 연금량의 1위였죠. 리플의 경우 매수 인증 비율이 8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수익을 봤다는 인증이 손실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익률 1000%의 신화는 일부 슈퍼개미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거래 인증의 93%는 1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코인 시장은 인생 역전을 노리는 도박의 장이라기보다는 적은 돈으로 용돈을 벌거나 자산을 굴리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소액 투자 활성화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의미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이성적인 접근과 분산 투자가 대박의 꿈보다 더 소중한 플랜 B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익률 1000%의 신화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소한 생활형 투자로 만족해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철수 씨, 또 파란 나라를 보았군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코인에 몰빵했다더니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남들 다 돈 벌었다는데 왜 내 계좌만 이 모양일까요? 소문만 듣고 산 잡코인들이 아주 춤을 추고 있네요. 그런데 잠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법인 코인 투자가 가능해진대요. 법인, 투자? 그럼 회사 돈으로 코인을 한다고? 우리 부장님이 근무 시간에 단타 치는 게 합법이 되는 건가? 어허, 철수 씨, 또 헛다리 짚으시네. 그게 아니라고요. 회사가 코인을 한다는 게 부장님이 월급 루팡하면서 단타 치는 그런 그림일까요? 상상력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깐, 철수 씨, 상상 그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건 철수 씨의 텅 빈 계좌를 구할 수도 더 쪼그라들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소식이니까요. 2025년부터 2026년 한국 코인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동안 꽉 잠겨있던 법인 투자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법으로 회사는 코인 사지 마라고 딱 정해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못 샀냐고요? 은행들이 회사 명의로는 코인 거래용 실명 계좌를 안 만들어줬거든요. 일종의 그림자 규제였죠.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빗장을 풉니다. 2025년 2월 로드맵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상장사나 전문 투자 법인들도 일정 한도 안에서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길이 열릴 전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한국 코인 시장은 100% 개미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죠. 하지만 법인이 들어오면 수십조 원의 묵직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미국 코인베이스를 볼까요? 그쪽은 이미 거래,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관 고객이 차지할 정도로 기관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모래성 쌓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빌딩을 짓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변화,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회사 또는 개미들 쌈짓돈과는 단위가 다릅니다. 이 거대 자금이 바닥을 받쳐주면 하루에 50%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는 많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금융상품의 다양화입니다.
법인이 들어와야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듭니다. 이제 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진짜 금융상품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량 코인 위주의 시장 재편. 법인들은 아무거나 못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높은 대형 코인 위주로 투자 비중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럼 내 갈 거니까 코인은? 내 도지는? 법인 형님들이 안 사준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철수 씨가 사랑하는 그 잡코인들은 기관들의 쇼핑 리스트에 없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얘기죠. 이제 코인 시장은 동네 아이들이 흑장난하던 모래사장에서 심판이 있는 프로 경기장으로 바뀝니다. 관중인 우리에겐 경기가 더 재밌어지겠지만 선수로 뛰려면 입장료를 내야죠.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22%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문의 중입니다. 한방 대박을 노리는 투기판은 끝났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실망하긴 일러요. 법인이 들어와 시장 파이가 커지면 우량 자산의 가치는 재평가받을 테니까요. 철수 씨, 이제 기도 매매는 그만. 기관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공부해서 그들의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개미와 법인이 함께 뛰는 새로운 코인 시장 2026년. 파도에 휩쓸릴지 파도를 탈지는 여러분의 준비에 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 정부가 드디어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 금지를 풉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상장사와 전문 투자법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1, 2월 중 최종안을 공개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법인 거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3,500여 개의 법인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한도는 자기 자본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내 5대 거래소 공시 기준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만 투자 대상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포함 여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자기 자본 27조 원인 네이버가 5%를 투자하면 비트코인 1만 개가 넘는 물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왜 9년 만에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걸까요?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만 76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미국 1위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법인 거래량이 전체의 82%를 차지합니다. 법인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투기적 수요가 줄고 장기 투자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창업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상장 기업의 가상화폐 보유액은 4천억 원에 불과했지만 해외 현지법인 보유액은 6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업계는 5% 한도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법인 투자 제한 규제가 없고 EU와 싱가포르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판 스트레티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전문 기업 출연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비트코인 보유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5% 룰 때문에 막힌 거죠. 국내에서도 일반 기업의 특정 자산 투자 한도를 두는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 보험사의 주식 투자 제한도 20년 전에 폐지됐는데요. 가상화폐에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리하면 정부가 법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9년 만에 허용합니다. 자기 자본 5% 한도로 시총 20위 내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십조 원 자금 유입과 투기 수요 감소, 기관 중심 시장 전환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5% 한도가 해외 대비 과도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45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공식 전망인데요. 오늘은 인구 위기의 실체와 정부의 생존 전략을 살펴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국 인구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3세대 뒤 인구가 지금의 3%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었는데요. 정부도 이를 뼈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납니다. 2045년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섭니다. 20년 뒤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셈인데요. 2050년 상황은 더 극단적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약 4명이 1명을 부양하니까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 충격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없어 통폐합되고 군대는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교육과 국방 모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인구 위기를 5대 구조적 리스크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킨 건데요.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갈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을 늘리는 것, 둘째는 줄어드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인데요. 둘 다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인 늘리기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경력이 끊기지 않는 환경,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령화 대응도 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제안했는데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과제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지역 단위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소 사회 적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핵심은 적은 인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겁니다. 민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자동화와 혁신을 가속하고 우수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한 귀화 패스트트랙도 검토됩니다. 이직자와 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강화도 과제로 꼽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45년 세계 최고령국이라는 타이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출산율 회복, 정년 연장, 이민 확대, 생산성 혁신, 이 네 가지가 정부가 꺼내든 생존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어느 하나도 쉽지 않지만 모두 필요한 과제들인데요.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인구 위기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결정이 다음 세대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배달 앱을 켜면 어디서나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두쫀쿠, 즉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요. 디저트 가게는 물론이고 순댓국집이나 해물탕집에서도 이 쿠키를 팔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두바이 초콜릿에서 시작된 이 열풍은 이제 쿠키의 형태로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난 가게 앞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이 일상이고요. 한정 수량을 겨우 손에 넣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 쿠키의 정체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 쫀득한 마시멜로로 감싼 형태입니다. 재료 대부분이 수입산이다 보니 가격은 개당 8,000원에서 비싸게는 10,000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희소성에 열광하며 지갑을 엽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셰프들이 만든 인증샷이 SNS를 도배하면서 소위 말하는 디토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 하면 나도 따라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심리가 소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안성재 셰프 같은 유명 인사들까지 관련 영상을 올리며 화제가 되자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유행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생존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냉면집이나 고기구이집 사장님들이 전공도 아닌 쿠키를 굽기 시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배달앱 시스템상 인기 메뉴인 두쫀쿠를 메뉴에 넣어야만 가게 노출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지만 검색 상단에 노출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끊기는 현실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나만 도태될 수 없다는 포모 심리는 비단 소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유행을 쫓아야 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문제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가격은 한 달 새 2배나 뛰었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쿠키를 팔아도 손에 쥐는 이익은 적지만 노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불황기 소비 패턴인 작은 사치라고 분석합니다. 집이나 차 같은 큰 소비가 막히자 작은 디저트 하나로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작은 사치의 그늘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 돌파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쿠키 열풍으로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폐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 두쫀쿠는 어쩌면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단기 유행에 기댄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SNS를 중심으로 한 디토 소비가 두쫀쿠라는 고가 디저트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불황 속 작은 사치 심리가 극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둘째, 생존을 위해 본업과 무관한 유행 메뉴를 끼워 팔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앱 검색 노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안전망 구축과 구조적 전환을 돕는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의 식당들이 모두 쿠키를 구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딘가 서글픈 느낌마저 줍니다. 유행 뒤에 숨은 경제적 진실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대형마트의 상징 중 하나였던 홈플러스가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활기가 넘치던 이곳에 올해는 차가운 찬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1월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이번 달 월급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해진 소식에 임직원들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영 상황이 나아져야 줄 수 있다는 기약 없는 약속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사실 위기의 징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가양점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매장 5곳이 문을 닫았고요. 이번 달에도 시흥, 계산 등 5곳이 추가로 폐점하며 앞으로도 7개 점포가 더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업 중단은 곧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한데요. 기업 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 유통사가 월급조차 못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경영 정상화를 노렸지만 오히려 거액의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영진들의 법적 다툼이 회사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MBK 김병주 회장과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는데요. 무려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사가 이어지며 법정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엄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경영진 측이 법원에 호소하며 우리가 불구속 상태여야 직원들의 급여를 챙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건데요. 인신 구속이 되면 자금 집행 등 경영 판단이 멈춰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호소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바로 그날 홈플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불능 상태를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1,000억 원대 부정거래 혐의입니다. 회사가 곧 무너질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았다는 건데요.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직전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시점은 지난해 2월 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등급이 떨어지고 나서 불과 나흘 뒤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인데요. 검찰은 이 짧은 기간의 타임라인을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 하락을 미리 알면서도 채권을 팔았다면 이는 투자자들을 기망한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MBK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회생 신청은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 고의적인 사기 행위는 결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진은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시선은 차갑습니다. 회사를 살리겠다며 경영권을 쥐었지만 결국 점포는 줄줄이 문을 닫고 직원들은 생계의 기본인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 법적 윤리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금난 악화로 인한 점포 정리와 급여 중단, 그리고 대주주의 사기 혐의 수사까지 삼중고에 빠진 형국인데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량한 기업인 줄 알고 채권을 샀던 이들은 회생 절차 속에서 원금 회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모펀드의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까 유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당장 설을 앞둔 직원들의 밀린 급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때 유통가의 거물이었던 홈플러스의 위기는 우리 경제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리한 자금 조달과 경영의 책임은 결국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부디 상처받은 임직원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3일)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내란 사건에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무려 30년 만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이죠. 특검은 이를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범죄라고 규정했는데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특검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이라는 거예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통치 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권한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국가 권력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거죠.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범 행위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함께했던 측근 공직자들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됐어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공직 엘리트 집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형일까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데 말이죠. 특검은 신중한 양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무기징역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사형 구형이었습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부 쿠데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첫 사례였으니까요. 다행히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죠. 하지만 특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민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해볼까요? 당시에도 사형이 구형됐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선고됐고 이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청와대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려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국민의 저항, 국회의 견제, 그리고 사법부의 심판까지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30년 만에 내란 사형 구형이라는 점. 둘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됐다는 점. 셋째, 권력욕에 따른 헌정질서 파괴가 핵심 논리라는 점입니다. 역사적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넷째, 전두환 사건보다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입장. 다섯째, 국민 여론과 법원의 기대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헌정질서 수호라는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형 구형이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거처럼 감경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변호인의 반론도 듣고 증거도 더 검토해야 하니까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이 존중돼야 합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은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과 그리고 국민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바로 한화그룹입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룹 전체의 몸값이 무려 100조 원 넘게 불어났는데요. 시가총액 150조 원 시대를 연 한화의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성장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한화그룹의 합산 시가총액은 약 4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조 원을 돌파하며 당시보다 3.5배나 덩치가 커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방산과 조선 같은 핵심 계열사들이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K방산의 자존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이 흐름을 타고 글로벌 자금이 한화로 무섭게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유럽과 미국의 재무장 기조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같은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년 사이에 39만 원대에서 128만 원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가시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한화의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방산의 열기는 바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군함 건조 수요가 늘어나는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잡아냈는데요. 특히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국 내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 13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어느덧 45조 원을 돌파하며 3배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거침없는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화의 시선은 이제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위성 사업을 이끄는 한화 시스템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며 그룹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1년 수익률로 보면 무려 25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우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동반된 건강한 우상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주사인 주 하나의 주가 역시 이런 호재들을 흡수하며 1년 새 250%나 뛰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이 잘 나가니 지주사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한화생명을 비롯한 금융부문의 안정적인 수익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화그룹이 방산과 에너지, 화학, 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면 매우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고 분석합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한화의 가장 큰 강점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의 성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안보 강화 흐름 속에서 한화가 가진 기술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한화의 150조 시대는 3가지 축이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수요가 폭발한 방산, 둘째는 미국 시장 공략에 성공한 조선, 셋째는 미래 먹거리인 우주산업입니다. 이 3가지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며 시총 100조 증발이 아니라 100조 증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계열사 간의 기술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올해도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정 우려도 있지만 확고한 수주 잔고와 실적 성장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그려가는 거대한 밑그림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진격하고 있는 한화그룹. 여러분은 한화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의 좁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